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디지털 리터리시, 계속해서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에 네트워크층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 스위치와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우리가 이계층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낸 데이터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라우터가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라우팅 테이블의 효율적인 설정,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서 우리 뭐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나 기차나 버스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이 경로들의 효율적인 설정 그리고 갱신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새로 이 경로를 계산할 건가.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뭐 지도 어플리케이션이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할 때는 내가 검색하는 그 시점에 이 제일 좋은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패킷이 보내질 때마다 그 경로를 계산하려면 너무 많은 부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경로를 새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갱신 이 주기를 설정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 라우터 간에 상호 교환하는 메시지 라우터들끼리 뭐 경로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만 알려주고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 뭐 갱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교환의 절차 아니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어떤 걸 할 것인지를 예, 정하는 규약 프로토콜입니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이 어떤 경로로 가고자 할 때 최소 시간으로 설정해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단 이 거리, 우리가 가는 자동차나 뭐 이런 이동 경로가 제일 짧은 거, 아니면 비용이 제일 싼 거, 아니면 이 고속도로 우선으로 해서 내가 이 최고 이 속도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우선으로 할지, 그 라우팅 알고리즘이 각각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용도에 맞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결국 이 라우팅 프로토콜은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최소의 비용이 어떤 경로인지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경로라는 것이 예, 모든 상태, 모든 목적지까지의 뭐 자동차로 따지면 차가 막힌다, 막히지 않는다,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났다, 이런 모든 경로의 상태를 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알고리즘이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각 라우터 간의 이 벡터 경로를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고 우리로 따지면은 교차로를 최대한 신호등을 최대한 안 만나는 경로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 신호등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비용이 늘어나는 그중에 비용이 제일 작은 경로를 선택하는 이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그런 뭐 습관이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신호등이 없는 경로를 선호하시거나 그러면 거리 벡터 라우팅 아니면 티맵이나 뭐 이런 그 교통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일 빠른 경로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 난 경로를 우회하는 경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뭐 각각이 자기가 그 순간의 방법으로는 최선의 경로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죠. 뭐가 좋다라고 할 수 없고요. 다르게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로, 음, 그리고 뭐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자체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각 노드의 정보, 각 경로의 정보를 주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해당 경로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 등록한 각 요소 값들을 연산해서 제일 효율적인 경로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이 거리 벡터입니다. 그래서 각 이 구간마다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써두게 됩니다. 그러면 1에서 9까지 갈 때 어떤 경로로 가야 가장 저렴한가? 여기서 제일 바로 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2 더하기 1 더하기 7 해서 총 10만큼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3을 들렸다가 8을 통해서 9에 도착하게 되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6의 비용만으로도 9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경로가 더 좋은 경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벨만 포드와 다이스트라의 차이는, 벨만 포드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 이 구간 이 구간의 비용은 1이다라고 고정이 되는데, 다익스트라는 이 구간의 이 비용 값들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차이이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혼잡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는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 훨씬 좋고, 라우팅 알고리즘이 훨씬 좋고, 이 동적으로 이런 네트워크에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훨씬 더 연산이 빠르기 때문에, 또 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또 아낄 수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 더 좋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링크 상태, 거리 벡터 알고리즘들을 살펴봤고요. 라우팅 프로토콜 전체를 또 나누어서 보게 되면 크게 스태틱 라우팅과 다이나믹 라우팅이 있습니다. 스태틱 라우팅은 우리 정적 변수 이런 거 써보셨으면은 이 스태틱에 대해서 조금 아실 텐데요. 정적이다. 한 번 경로를 설정하면 계속 그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알고리즘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라우터한테 경로를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 갈 때는 무조건 여기로 가. 그러면 뭐 라우팅 테이블도 보지 않고 거기 있으면 바로 거기로 스태틱 라우팅으로 보내는 것이 수동 라우팅 일종의 스태틱 라우팅이고요. 그다음 이 다이나믹 라우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들인데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라우팅의 방식은 크게 이 AS를 구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EGP, IGP가 나뉘게 되고요. 이 EGP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보통의 이 공부를 하거나 뭐 실습을 하시면은 거의 만나보지 못할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거의 이 AS 단위, ISP들끼리 KT와 LG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서 보통의 일반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크게 신경을 쓰지 볼일 자체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야기한다 하면 이 IGP, 이 AS 내부, 그러니까 ISP 내부에서 우리가 뭐 SK망을 쓰고 있다, KT망을 쓰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망 내부에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이 IGP에는 크게 디스턴스 벡터, 아까 앞에서 말한 벡터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링크 스테이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는 이 링크 스테이트가 좀 동적으로 실시간에 이 경로의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과 디스턴스 벡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경로 비용을 활용해서 경로를 선택하는 데 좀 빠른 그 특징 두 가지 장점을 잘 적절하게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다음 또 라우팅 프로토콜들의 자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요. 처음 이 가장 간단한 구조인 RIP, 립이라고 하는데요. RIP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을 30초마다 갱신하고요. 그 30초마다 갱신한 정보를 각 라우터들이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예,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초마다 막 그 여러 군데의 라우터들이 자기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네, 포트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통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보를 다른 라우터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정보를 받으면 그 라우터들은 저 경로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앞에서 말한 이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각 구간에 있는 숫자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저기로는 직접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구해서 패킷에게 알려주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 이 IGRP 같은 경우는 이 RIP의 문제점 일부를 좀 개선했는데 이 30초마다 이 브로드캐스팅을 보내게 되면 네트워크가 부하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GRP부터는 이 라우팅 테이블의 갱신 주기를 좀 조정을 해서 이 라우팅 프로토콜 때문에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홉스도 훨씬 더 큰 범위. 왜냐면 RIP 같은 경우는 홉수 최대 16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16개 넘어가면 그 경로는 얘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RGRP는 최대 256개의 홉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OSPF부터 이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정적 경로처럼 이 지정한 경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현재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경로를 두 개를 나누어서 패킷이 들어오면 홀수는 1번 포트로, 짝수는 3번 포트로 이렇게 복수 경로로 데이터를 나눠서 최대한 빨리 보내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장점이 많은 기능이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설정하는데 조금 어렵고 이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들이나 옵션들이 좀 많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AS 간 연결, AS가 ISP보다 더 큰 AS라는 범위의 그룹으로 연결하는 BG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 BGP는
라우터들이 가지고 있는 라우터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 목적의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시험 치게 되면 뭐 거리 벡터다 하면 RIP, IGRP, eIGRP 아니면 링크 상태다 그러면 OSPF, AS 간 연결을 한다 BGP 이렇게 이 요약적인 핵심적인 내용과 프로토콜의 이름은 외워 두시면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이 네트워크층의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의 버전 4, IPv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v4는 우리가 8비트의 이 단위로 구성되는 주소 시스템에서 이 8비트 단위의 구조가 4개 있어서 총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IPv4라고 합니다. 이 32비트를 가지고 이 컴퓨터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망의 주소도 붙여야 되고요.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에도 이 IP를 고유하게 하나씩 알려줘야 됩니다. 할당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어떤 물리체계에 있는 집 주소 있잖아요. 무슨 무슨 로 30번 이런 식으로 이런 주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식별 주소인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각각의 컴퓨터들, 각각의 네트워크 통신망들을 구분해내는데 사용되고요. 동일한 물리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이 TCP/IP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네트워크 아이디 아니면 이 호스트 아이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각 이 IP 주소지에 대한 이름을 규정하기 위해서 32비트 크기의 추가적으로 서브넷 마스크까지 합쳐서 이 IP 주소라고 하고요. 이 서브넷 마스크는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을 크게 우리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이 맥 어드레스도 앞에는 제조사 코드, 뒤에는 단말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제조사 코드는 아니고 내가 속한 네트워크의 아이디 그리고 내 컴퓨터의 아이디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 32비트의 IP 주소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IP 주소는 192.168, 10.1, 뭐 10.13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어디까지이고 호스트 아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네, 서브넷, 넷을 네트워크를 서브, 자른다, 잘려 있는 네트워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잘려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마스크.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가리기 위해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가리면 그 데이터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아이디를 찾기 위한 이 마스크가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이 IPv4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같이 사용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 서브넷 마스크는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옛날에 뭐 IP 배우셨을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네, 배우셨다면. 그런데 이 기존의 이 클래스 단위로 나누지 않고 이 네트워크와 호스트 부분을 자기가 편하게 클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나누어서 혹은 합쳐서 네트워크 여러 개를 합치거나 네트워크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걸 CIDR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A 클래스다, B 클래스다, C 클래스다라고 했을 때 그게 클래스 풀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이 CIDR
클래스 리스 이 도메인 시스템에서는 클래스에 따라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첫 번째 워드까지다, 두 번째 워드까지다, 세 번째 워드까지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이 네트워크를 나누는 작업을 서브네팅이라 하고요.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나누는 걸 말하고요. 슈퍼네팅은 슈퍼넷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 크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 아이디로 합치는 작업을 슈퍼네팅이라고 합니다. 작게 만들면 서브네팅, 크게 만들면 슈퍼네팅입니다. 그다음 이 IPv4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구성으로 보았을 때 어, 223점 그다음에 1.1.1 요게 처음 요 단말에 이 단말에 IP 주소인데요. 여기에 1.1.2, 1.1.3 그래서 총 요만큼이 223.1.1.x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요. 네, 요런 네트워크가 색깔을 바꾸세요. 요만큼의 요만큼의 네트워크가 223.1.3.x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렇게 이 네트워크를 나누어서 각 이 PC들끼리 다른 네트워크가 되게끔 구성을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이 IPv4 주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뭐 학교는 학교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 다른 네트워크에 가면 컴퓨터 이렇게 다시 연결하면 물론 이제 공유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IP 설정하는 옵션이 켜져 있어서 그냥 꼽으면 바로 사용 가능한데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수동으로 IP를 입력해 줘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컴퓨터를 다른 네트워크에 가져가서 꼽으면 바로 되지는 않죠. 그게 내가 이 물리적으로 다른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빨간 구역은 223.1.3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컴퓨터 하나를 꼽았는데 여기다가 223.1.5.2 이렇게 입력하면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내 랜선 인터넷선 너머에 이 장비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이진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이진수 자체는 알고 계시죠?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 체계고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해서 2가 되면 바로 지수 올림이 발생해서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이 수 체계가 이진수 체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10진수죠, 그죠? 이 한 자리가 더하기 하다가 증가하다가 10이 되면 새로운 자리로 올림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그렇게 수체계를 쓰는 것을 십진수 체계라고 하고요. 이 IPv4 주소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진수로 읽는 건 편한데요. 223점 이렇게 읽기가 편하니까 보통의 이 십진수로 부르는데 실제 우리가 주소 시스템을 연산하고 이럴 때는 이진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이진수 시스템들 한번 떠올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v4의 주소 지정 체계는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기관,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가 한정적이잖아요. 2에 32승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정된 주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각 구간별로 뭐 10진수로 보면 이 4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4개의 10진수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맨 앞에 숫자 이걸로 보시는 게 좀 편한데요. 이 제일 앞쪽에 있는 요 구간의 숫자가 1에서 126 사이면 A 클래스, 128에서 191 사이면 B 클래스, 192에서 223 사이면 C 클래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게 되는 이 클래스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건데 요 192가 익숙하죠. 192. 네, 사설 IP 할당 대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 클래스들을 여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각 클래스별로 이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A, B, C 클래스를 클래스 리스트로 서버 네팅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225, 225, 225, 0 그러면 이게 이제 C 클래스 주소인데요. C 클래스는 여기 세 번째 이 옥텟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데 이 서버넷 마스크를 두 개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1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칸이 더 늘어났죠. 네트워크 아이디가 원래보다. 그러면 이 서브넷 마스크를 그때의 10진수로 바꾸면 255, 255, 255.0이 아니라 192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 서브넷 마스크를 썼는데 보통은 255, 255, 255, 0을 쓸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C 클래스를 쓰니까 한 99% 정도 그렇게 쓰고요. 정말 가끔 이렇게 뭐 192를 쓴다든지 뭐 다른 128을 쓴다든지 이런 형태의 서브넷 마스크를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2시간을 연속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만 5분만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네팅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설계했을 때의 이 네트워크 아이디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 이 서브네팅으로 이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원래는 두 칸만 써야 되는데 서브넷으로 이 네트워크 아이디를 이 서브네팅을 적용하게 되면 이만큼이 서브넷 되어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 요만큼만 호스트 아이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서버넷 마스크가 C 클래스라서 255, 255, 255.0, 1111, 1111점 1111, 1111점 1111점 0, 8개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2비트를 서브네팅으로 여기 두 개만 1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2의 2승, 2의 2승만큼 총 4개의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한 칸 전부가 이 2의 8승의 전부가 호스트 주소라서 2의 8승 256개가 호스트 주소로 사용되었었는데 이 두 개를 네트워크 주소로 바꾸게 되면 2의 6승 64개가 호스트 주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많이 줄어버렸죠. 원래 256개였는데 64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런 게 4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가 4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호스트의 수는 256이라 하면 256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개씩 빠지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주소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용 주소 해서 네트워크 하나당 두 개씩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의 호스트 비트 수, 비트 수 빼기 2의 곱하기로 네트워크의 수입니다. 네트워크 하나당 두 개씩의 호스트 주소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256에서 2를 빼거나 64에서 2를 빼는데 요만큼이 총 4개가 있어서 248개의 실제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비트를 썼을 때, 3비트를 썼을 때, 4비트를 썼을 때 맞추어서 계산하는 그런 이 네트워크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냐, 호스트의 개수는 몇 개가 되었냐, 그러면 지금은 네트워크가 몇 개냐 이런 문제들이 탑시스에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 IPv4 시스템에서 서브네팅 한번 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CIDR입니다. CIDR은 물론 이 CIDR 자체가 서브넷도 가능하고 슈퍼넷도 가능한데요. 이 슈퍼넷 같은 경우는 원래의 이 호스트 식별자에서 원래 이전의 호스트 식별자에서 네트워크 아이디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이 서브넷은 이 네트워크 아이디, 이 서브넷 마스크가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슈퍼네팅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줄어들어서 호스트 아이디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묶어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네트워크 하나당 하나만 쓰면 되니 두 개만 쓰면 되니까요. 훨씬 더 이 효율적으로 많은 호스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대신 이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커지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단말들의 어떤 위치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는 서버넷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브넷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네팅은 반대의 개념이다. 네트워크 아이디가 더 줄어들고 호스트 아이디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제 우리가 이 공유기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Pv4의 주소 할당 방식인 DHCP입니다. DHCP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 DHCP라는 서버에서 우리가 사용할 IP 주소와 뭐 게이트웨이, 뭐 DNS 이런 기타 구성 정보를 서버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들, 일반적인 PC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붙을 때 뭐 IP 설정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건 이 전부 다 이 DHCP 서버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IP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HCP가 처음에 우리 새로운 단말이 들어보게 되면 처음에 디스커버 메시지 클라이언트한테 일단 IP 주소를 줍니다. 그러면 이 DHCP에서 이 받은 주소를 보고 얘가 어떤 IP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스 기한. 그러니까 DHCP에서 사용할 IP의 주소를 유효 기간을 주고 유효 기한을 주고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 기한 정보를 오퍼라고 해서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오퍼 받은 거에 대한 리퀘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네가 준 이 오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해서 리퀘스트를 주면 DHCP는 그래 에크 DHCP 에크라고 해서 네가 그걸 쓰겠다 하면 나도 이제 네가 그 번호를 쓴다는 것을 내 서버에다가 인지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DHCP 에크를 주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 IPv4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단말이 해당 IP 주소를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에 소속되게 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IP 주소 지정 체계와 서브 네팅, DHCP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NAT,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공유기 밑에 있는 PC들은 이 192, 168 이런 주소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런 192, 168 0점 아니면 192, 168 1점 이런 이 네트워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 왜 이런 식의 NAT 된 방식을 사용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